예, 요번 시간은 개념 타당도부터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개념 타당도라고 나와 있는 거 한번 볼게요. 뭐, 여기 보니까 정의를 읽어보니까 정의를 한번 먼저 읽어봐야 되겠죠? 예, 보시면 뭐 조작적으로 정의되 우리 아까 조작적 정의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측정할 거냐? 그래서 이렇게 측정하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사랑을 조작적으로 정의를 한 겁니다. 자, 조작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인간의 심리적 특성이나 성질을 심리적 개념으로 분석하여 조작적 정의를 부여한 후 검사 점수가 조작적 정의에서 규명한 심리적 개념들을 제대로 측정하였는가를 검증하는 방법이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어떤 개념들이 있으면 이런 개념들을 그 조작적 정의를 했을 것이고 이 조작적 정의가 제대로 측정하였는가를 갖다가 검증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갖다가 뭐 카톡수로 측정을 했는데 이게 제대로 잘 측정이 되었다면 요거는 개념 타당도가 높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만약에 낮으면 이건 개념 타당도가 낮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도 이제 예를 들어 놨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복지 정책의 실시에 따른 영향을 조사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복지 정책의 실시라고 하는 것을 도대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조작적 정의를 할 거냐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복지 정책의 실시를 갖다가 인센티브로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인센티브로 복지 정책의 실시라는 것을 이제 측정하기로 했는데 인센티브가 높으니까 만족감이 높다라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어쨌든 나온 건 나온 거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센티브가 과연 복지 정책의 실시라는 것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변수인가? 만약에 제대로 반영을 한다면 개념 타당도가 높다라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개념 타당도가 낮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내적 타당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적 타당도. 그, 뭐, 변수 사이의 인과관계가 순전히 실험으로 인한 것인가를 확신할 수 있는 능력. 자, 이거는 이런 거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y 변수의 변화가 순전히 x 변수에 의한 것인가라는 겁니다. 음. 여기서도 이제 행복감이 증가했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행복감이 증가한 것이 순전하게 소득이 증가해서라는 거냐라는 겁니다. 만약에 행복감이 증가한 것이 순전히 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이다라고 한다면 이건 내적 타당도가 높은 거죠. 그런데 물론 뭐 소득도 좀 영향을 미쳤지만 뭐 인간적인 어떤 관계가 충실해지거나 또 삶의 여유가 생기거나 하는 것 또한 소득 못지않게 행복감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한다면 소득이 증가한 것은 내적 타당도가 낮은 거죠. 여러분 이해가셨습니까? 예. 예. 자, 그래서 y 변수의 변화가 순전히 x 변수에 의한 것인가? 지금 여기서 보면 행복감이 올라간 것이 순전히 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인가? 그렇다면 내적 타당도가 높은 거고 그렇지 않다면 내적 타당도가 낮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외적 타당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조사 결과를 보다 많은 상황과 사람들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정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요. 소득이 증가하면 행복감이 증가한대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측정했다고 칩시다. 근데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특정 집단에서 나온 결과라고 볼 수가 있고요. 과연 이 특정 집단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그 일반적인 집단, 그 모집단, 그러니까 대부분의 집단에서도 우리가 일반화할 수 있겠느냐, 다 적용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혹시 그 집단에서만 그렇다라고 한다면 외적 타당도는 낮은 거고요. 그 집단뿐만 아니라 그 다른 집단이보다는 일반적인 집단에도 다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외적 타당도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척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척도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면 속성에 숫자를 부여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 척도에는 크게 보면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명목 척도입니다. 이 면목 척도는요, 단순히 속성이 다르다는 것을 나타낼 뿐이라는 거죠. 우리 대개 보면 이렇잖아요. 주민등록번호. 보시게 되면 주민등록번호 그 1로 시작되면 남자, 2로 시작되면 여자. 물론 이제 2000년생 이후부터는 3으로 시작되면 남자, 4로 시작되면 여자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여자보다 남자가 어쨌든 숫자가 더 뭐 앞서니까 여자보다 남자가 더 뛰어나다라고 판단 내릴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거는 그냥 뭐 남자는 1로 하고 여자는 2로 한 거밖에 없어요. 그냥 단순히 그냥 속성이 다르다는 것을 나타낼 뿐이에요, 숫자는. 이런 게 바로 명목척도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남자는 1, 여자는 2. 축구 선수도 10번, 11번. 1학년, 2학년, 3학년. 그냥 이건 그냥 그 속성에 따라서 그냥 그 속성을 나타내는 거일 뿐입니다. 예. 이런 게 이제 명목척도입니다. 그 다음에 서열척도입니다. 서열척도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여기 서열이나 순위를 매길 수 있는 겁니다. 예, 순서, 순위, 등급, 상표, 선호, 순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여기 한번 봅시다. 키 순서, 예, 순위를 매길 수 있죠. 누구는 170, 누구는 177. 학급의 석차, 이것도 순위를 매길 수 있잖아요. 1등, 2등, 3등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서열 척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간 척도입니다. 아까 우리 서열을 매길 수 있다고 했는데 서열을 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간격까지도 측정할 수 있는 겁니다. 간격. 예.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서열 척도를 매겼을 때 여기 보시면 학급 석차라고 했는데 1등, 2등, 3등과의 어떤 학력이 예를 들어서 뭐 2등보다 1등이 2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그 간격은 측정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등간 척도는 간격까지도 측정할 수 있다. 대표적인 등간 척도 중에 온도가 있습니다. 온도. 그래서 10도 C하고 20도 C라고 한다면 20도 C는 10도 C 2배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율 척도입니다. 자, 비율 척도라고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절대 0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 사칙 연산이 가능하다는 거. 이게 바로 이제 비율 척도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의미 있는 절대 0점, 대표적인 게 무게죠. 예. 무게가 0이다. 그러면 무게가 없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사칙 연산도 가능하잖아요. 나이도 그렇고요. 예. 나이가 0살이다? 그럼 나이가 없는, 이제 막 태어난 거잖아요. 이제, 자, 그래서 이런 게 바로 비율 척도입니다. 무게 같은 경우. 예. 그래서 절대 0점이 존재하고요. 0kg은 무게가 없는 거, 절대 0점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사칙 연산이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비율 척도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척도의 구성입니다. 평정 척도인데요. 자, 이 평정 척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하죠. 여기서 보시게 되면 등급별로 일정한 수를 부과하든가 또는 몇 개의 카테고리로 구별한다라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학생들의 성적을 A, B, C, D로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A라는 카테고리, B라는 카테고리로 이렇게 평가하는 거. 이런 게 바로 이제 평정 척도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연 등간 척도인데요. 이거 갖다 우리 서스턴 척도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서스턴 척도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먼저 사례를 한번 볼게요. 사례를 보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1번 해가지고, 여기 1.1점, 요거는 2.8점, 요건 4.5점. 그래서 내가 만약에, 5번에 체크했다 그러면, 이 7.5점을 부여받는 거죠. 예, 5번도 체크하고 7번도 체크했다 그러면 7.5점과 10.4점을 더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측정값을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바로 서스턴 척도인데요. 여기 서스턴 척도를 한번 읽어보게 되면 가중치가 부여된 문항을 나열하고요.
응답자가 각 문항에 대해 찬성, 반대 표시한 다음 응답자가 찬성하는 모든 문항의 가중치를 합해서 평균을 냈다라는 겁니다. 아까 방금 전에 여기서 체크하고 가중치가 여기 써 있죠? 예, 숫자가 이것을 다 더해 가지고 우리가 평균을 낸 척도를 우리는 서스턴 척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총합 평정 척도입니다. 이걸 리커트 척도라고 하는데 이거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A, B, C, D, E 해가지고 5점 척도죠. 나는 현재 만족하느냐? 예, 전혀 아니다 그러면 A에 체크. 뭐 그저 그렇다 그러면 보통. 매우 만족한다고 E 이렇게 체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이제 리커트 척도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적 척도입니다. 이걸 우리는 거트만 척도라고 하는데 예를 한번 보세요. 예를 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것이 괜찮다. 그럼 체크. 뭐 거주하는 거 괜찮지? 서울에 거주하는 거, 뭐 서울에 거주하면 어때서? 근데 내가 사는 구에 거주하는 거, 뭐 그래, 거기까지는 뭐, 외국인이 내가 사는 동네 혹은 내 옆집에 그건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5번을 체크했다 칩시다. 내 옆집에 거주하는 거 괜찮아. 그러면 1, 2, 3, 4, 5번은 다 맞는 거잖아요. 다 체크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연속적인 증가 유형을 측정하고자 하는 척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항목에 동의할 경우 다른 항목에도 동의할 것임을 함의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게 바로 이제 거트만 척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미분화 척도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많이 해본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반대되는 두 입장을 주고, 여기 기능적이다, 비기능적이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기능적에 가깝다면 뭐 1번 쪽에 좀 가깝게 체크하고, 비기능적이라면 7번 쪽에 좀 가깝게 체크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는 의미분화 척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그 사장에 대한 내용 설명은 다 끝마쳤고요. 다음 강의에서 우리가 문제를 좀 같이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